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할 내용은 앞부분을 좀 약간 오늘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진도 쭉 나가면 나중에 수업하기 편하거든요. 근데 민법이 처음에 좀 어렵잖아요. 앞부분이 어려우니까 계속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을 좀 민법 총칙 그쪽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마 그게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좋을 거예요. 뭐 저는 상당히 부담해요. 전 진도를 쭉 나가면 나중에 아주 편한데 하루를 제가 이제 진도를 못 나가니까 저는 상당히 부담이지만 여러분들 앞부분을 먼저 한 번 더 잡으면 공부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민법이 어렵다 이 생각을 좀 덜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좀 민총을 한번 쑥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 시간에 법률 요건과 효과 이걸 먼저 공부하는 거죠.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항상 민법은 둘 중에 하나가 원인입니다.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 이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되는 걸 공부하는데 권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권과 채권 두 가지 공부합니다. 그때 이 두 가지 원인 이걸 법률 요건 그랬고 이런 원인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죠. 이게 법률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대별되는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온다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보면 법률 행위란 당사자 의사에 따라 권리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의사에 따라 권리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고 반면 법률 규정이란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가 변하기 때문에 여기는 법률 규정이라 부르고 이게 의사 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 구별은 법에 써 있고 안 써 있고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거의 다 법에 써 있습니다. 법에 써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원했으면 내 의사에 따라 권리가 변하면 법률 행위가 되고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가 변하면 법률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거죠. 여기 원하지 않은 거다. 그걸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이제 우리는 권리의 사시, 물권, 채권을 공부하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물건이라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은 이제 동산, 부동산 두 가지 있었죠. 이 물건의 권리로서 이 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물권은 당사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관계없는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걸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이란 물건이 아니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채를 한문으로 쓰면 이게 사람 인자에 뒷글자가 책임질 책자예요. 이게 채가 되는데 이렇게 채권이란 사람이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이 채권을 가진 사람은 당사자,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관계 맺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 둘 다 관계 맺은 당사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뭐 계약을 했다면 갑과 을이 계약했어요. 자기들끼리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라고요? 이 물건은 관계없는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걸 대항력 있다고 표현하고 채권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 말은 관계없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란 당사자에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없는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물권은 원칙 대항력이 있고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줍니다. 그럼 갑은 누구에게 1억 달라 할 수 있죠? 을에게만. 제3자에게 달라 할 수 없죠. 이런 걸 우리가 채권 그랬어요. 다음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임대차 계약체결 합니다. 임대차가 돈 받고 빌려준 거라 그랬죠. 그럼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빌려 사용한 자를 임차인 그랬어요. 그럼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이건 물권 관계일까요? 채권 관계일까요? 이건 채권이죠. 왜냐하면 이제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다면 누구에게 월세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을에게만 자기들끼리만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 이 아파트라면 을은 누구에게 아파트 열쇠 달라 할 수 있죠? 갑에게만. 그러죠? 이것을 채권 그랬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는 공통점은 다시 관계 맺은 당사자에게 둘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물권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대항력을 했다고 그랬고 채권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걸 대항력 없다고 했습니다. 자,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대항력은 자 이렇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인데 소유자만 바뀌면 나옵니다. 소유권 변동 원인을 따지지 않아요. 매매로 바뀌든 뭐 매매 또는 경매, 뭐 증여, 상속 등등 소유자만 바뀌면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 그래요. 그때 나가냐 안 나가냐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자, 그럼 대항력은 아까 보신 것처럼 물권, 울권 원칙이 있습니다. 채권은 원칙 없어요. 아까 물권은 있고 채권은 없다 그랬죠. 근데 이제 공부하지 않은 것 좀 할 텐데 그럼 대항력을 갖추할 시기가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할 시기가 있는데 소유권 변동 원인을 역시 매매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바뀌었을 때 이걸 나누는 겁니다. 다시 대항력은 아무 때나 갖추는 게 아니에요. 시기가 있는데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나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와 경매를 나눈 겁니다. 그럼 매매로 소유자 바뀌잖아요. 그 부동산의 뭐 저당권 이런 거 안 봅니다.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양수인이 매수인이죠.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는가 보는 겁니다. 만약 대항력이 있더라도 매수인 등기보다 더 느리게 갖추면 대항력 없습니다. 대항력이 최소한 매수인 등기보다 더 빨랐어야 그래야 끝까지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더 매매는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근데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그때는 저당권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나중에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을 하시는데 일단 오늘은 그냥 최선순위 저당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그럼 얘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대항력이 있더라도 만약에 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대항력이 느리면 경매에서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갖춰할 시기가 매매로 소유자 바뀌었을 때와 경매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1월 제일 처음에는 매매만 맞거든. 첫째 주에 매매만. 오늘 경매를 좀 볼 겁니다. 경매 두 개를 지금 나눠볼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도 할 겸 예습까지 하시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그 부동산의 저당권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요.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는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간 순서 1번이에요. 갑소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 등기부 을고에 전세권을이 나옵니다. 계약기간 2년에 전세금 3억을 갑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세권 계약, 이것도 계약이죠. 갑과 을이 둘이 원해서 했죠. 계약이죠. 그럼 을은 이 전세권 계약 누구랑 있습니까? 갑과 있죠. 근데 이 계약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병이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그럼 을은 이 계약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갑에게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대항력이라 부르지 않아요. 계약 당사자니까 계약 내용을 당연히 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이 계약을 병가하지 않았죠. 네,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입니다. 자, 그럼 이 소유권 변동 원인이 매매입니다. 매매. 그럼 병 소유권 취득 시기가 3번이에요. 얘가 시간이 더 빠르잖아요. 이렇게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돼요. 그래서 병이 시간적 세 번째고 우리 두 번째잖아요. 시간이 빠르죠?
그럼 병 이거 알고 사거든요. 그때 을은 이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항력 그래요.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를 대항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을은 중간에 소유자가 뭐 10번 바뀌어도 2년간 절대 안 쫓겨나요. 2년간. 그리고 을은 나갈 때 3억을 누구에게 받아요? 병에게 받습니다. 주기는 갑에게 줬죠. 나갈 때 병에게 받습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제3자에게 대항력 있죠? 같은 말이 이게 양도인, 양수인이죠.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승계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병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이 시가가 5억이라면 이제 누가 3억을 내주는 거죠? 갑이 아니라 병이 내주는 거죠. 그럼 병은 얼마에 사야 돼요? 2억 이하로 사야겠죠? 이게 대항력이 있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을은이 계약 갑과 맺었습니다. 갑에게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약속 지켜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항력이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변동 원인이 매매라면 이 부동산에 뭐 저당권이 있든 없든 이 매수인 등기보다 이게 더 빨랐잖아요. 그럼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3자 병에게 이제 대항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은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치를 이제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승계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병을 대입하면 돼요. 마치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걸 대항력 있다. 같은 말이 양수인이 양도인 갑치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매매는 자 매수인 등기보다 이렇게 더 빨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매매는 양수인 등기보다 빨라야 돼요.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자 부동산이라 했어요. 이걸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계약기간 2년에 만약 월세 없이 보증금만 3억 지급해요. 그럼 나중에 하겠지만 을은 곧바로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이건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이건 채권이라고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채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권 8개 공부했죠. 8개. 그러죠? 거기 없잖아요. 그럼 이거 채권이에요. 아무튼 을은 보증금 3억을 주고 X를 2년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기간 도중 만약 1년 지났어요. 1년 만에 갑이 병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법률행위로 이 물권을 취득을 하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중간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을에게 나가 그래요. 그러므로 아까 1년 사용 덜 했거든요. 계약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바뀌어서 병이 나가랍니다. 그러면은 1년 아직 사용 못해서요. 그러면은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도 될까요? 원칙은 나가야 되죠. 이제 을이 가진 권리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죠. 그럼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습니다. 그럼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어요. 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했어요. 당사자니까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이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대항력이라 합니다. 근데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중간에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사용 못했죠. 2년 사용 못한 것은 갑에게 손해배상 총가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3억도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갑에게 받아야 돼요. 병한테는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요. 자, 그럼 만약 이 X가 시가가 5억이라 해보세요. 우리가 병이라면 얼마에 사는 거죠? 5억에 사는 겁니다. 5억에. 왜냐하면 병이 3억 내주는 거 아니죠? 병이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은 원칙 5억 주고 삽니다. 그럼 병이 갑에게 5억을 다 주죠. 그럼 갑이 그 5억에서 을 3억 내주고 쫓아내는 거죠. 이게 채권은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은 이제는 양수인 병이
양도인 갑치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 말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근데 이 채권이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생길 수 있어요. 첫째, 나중에 하겠지만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지만 등기 가능합니다. 그럼 등기하면 제3자 누구나 할 수 있죠. 제3자에게 공시되니까 그때부터 이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하려면 임대인이 협조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이거 협조해야 하네요. 귀찮으니까 하지 마라 그럽니다. 설령 하라 그래도 누구 돈으로 해? 네 돈으로 다 해 그래요. 그럼 우리 안 합니다. 들어갈 때 돈 들어, 나갈 때 또 말소할 때 또 돈 들거든요. 이래저래 임대인이 안 해주거나 임차인이 안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는 실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항력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 X가 주택이라면 갑과 을이 주택 임대차 있습니다. 그럼 주택 임대차도 이 등기하면 되거든요. 이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제 특별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들이 주택을 인도받아요. 즉 열세를 받아요. 그리고 주민등록이 전입신고 같은 말입니다.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음날 0시부터. 그러니까 이건 차이점이 딱 하나예요. 이건 등기한 즉시, 이건 다음날 0시.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돈 들이고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민등록은 임대인 협조가 필요 없죠. 임차인 혼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추면 예외적으로 임차권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X가 상가입니다. 갑과 을이 상가 임대차였죠. 그럼 상가 임대차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굳이 할 필요 없죠. 특별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들이 상가를 인도받아요. 그리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임차권은 채권이라 원칙 대항력 없어요.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먼저 1번 먼저 대항력을 취되겠다 해보세요. 그럼 이게 1번이죠. 그럼 2번 병 그거 알고 삽니까? 모르고 삽니까? 알고 사겠죠.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예외적으로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년간 안 쫓겨나는 거죠. 안 쫓겨나요. 그럼 나갈 때 3억을 누구에게 받아요? 병에게 받는 거죠. 병에게. 그럼 병이 이제 5억짜리 얼마에 사야 돼요? 2억에 사야겠죠. 이게 예외적 대항력이 있다. 그럼 이제 을이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취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대항력 없다는 양수인을 승계하지 않는다. 대항력 있다는 말은 양수인이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병에게 대항하려면 잘 보세요. 병에게 대항하려면 매매로 소유자 바뀌었죠. 그럼 매수인 등기보다 이게 더 빨라야겠죠. 그래야 병이 2억에 사거든요. 그러겠죠? 만약에 대항력이 없어서 5억에 샀거든요. 5억에. 5억에 사고 난 다음에 대항력 갖춰가지고 3억 내나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이 부동산에 뭐 저당권이 있는가 안 봅니다. 저당권 아예 없죠 여기. 저당권 안 봐요. 매수인 등기보다 이게 더 빨랐어야 병이 2억에 사거든요. 그때 한해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매를 봤습니다. 그래서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어야 그래야 대항할 수 있고 만약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매수인 등기보다 느리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거 예전에 이제 1월 첫째 주 공부했던 거죠. 그럼 이번에 이제 자 경매로 가봐요. 경매는 항상 최선순위 저당권 이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만약에 보세요. 이거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이거 전세권입니다. 그럼 지상권 물권이죠. 전세권 물권이죠. 지난주에 물권 8개 했잖아요. 기억이 아직 안 나겠지만
아무튼 지상권 물권이에요. 전세권 물권입니다. 임대차 채권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태양력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물권 투기는 원래 태양력이 있다 그랬죠. 임차권이 예외적으로 태양력이 있는 겁니다. 이 용의권들 셋 다 현재 태양력이 있어요.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나옵니다. 이 상태로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최선순위 저당권이 여기부터 다 말소되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이 제일 빠르죠? 이게 말소 기준 원리라 이 밑으로만 소멸해요. 그럼 얘들 소멸해요? 살아남아요? 살아남았죠. 얘들은 새로운 소유자 경락인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그 경락인이 나가 그래도 얘들은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난다. 자기 권리를 누구에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당권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얘들 물권이라 태양력 있죠? 임차권이 태양력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경매가 나오면 이제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럼 얘가 말소기준 권리죠? 얘 소멸하고 밑으로 무조건 다 이렇게 소멸해요. 다 소멸합니다. 그럼 이제 얘들 태양력 있어요? 소멸했어요? 이제 소멸했죠? 그럼 경락인이 나가 그러면 얘들은 다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뭘 봐요? 최선순위 저당권. 이 날짜와 대항력 날짜를 보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를 종합하면 이제 시험 항상 이렇게 나오죠. 저당권이 있고 물권이라 대항력 있어요. 채권이 대항력 있습니다. 현재 대항력 있죠. 세 번째 저당권이 떠나옵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시험이라 항상 후순위, 항상 얘가 경매 신청이에요. 저당권이 두 개면 시험은 항상 누가 경매 신청해요? 후순위 저당권이 시험이니까. 그럼 얘가 경매 신청하더라도 둘 중에 어떤 게 말소 기준 권리일까요? 최선순위. 그럼 1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 최선순위. 다시 말소 기준은 최선순위 저당권이에요. 최선순위. 그러니까 경매는 3번이 있더라도 둘 중에 누가 날짜 빨라요? 1번이 빠르죠. 얘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얘가. 얘부터 소멸한다. 밑에 얘들 소멸해요. 다 이래서 소멸한다. 그래서 말소 기준은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닙니다. 그 부동산의 최선순위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소멸한다. 그럼 얘들 대항력 상실했죠. 소멸했죠. 경락인이 나가면 얘들은 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 나오면 항상 최선순위 저당권부터 밑으로 소멸해요. 최선순위부터 소멸한다. 경매를 누가 했든 간에 최선순위부터 소멸한다. 항상 소멸합니다. 이게 해마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걸 왜 해마다 낼까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성인들이라 3번이 경매에 있으니까 이 밑으로만 소멸할 것 같거든요. 이보다 날짜 빨라서 얘들 꼭 살아남을 것 같아요. 얘들. 이제 소멸합니다. 경매는 항상 몇 순위? 최선순위 저당권이 걔부터 다 소멸한다. 그게 경매에서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 볼게요. 이제 종합합니다. 이제 가백이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X라는 부동산. 이 부동산에 제일 먼저 저당권, 근저당권 똑같아요. 저당권자 A가 있고 그 밑에 용의권자들. 얘들은 물권이라 태양력 있죠. 얘는 채권이지만 태양력 있죠. 이런 을이 있다 해보세요. 그럼 이 을들은 누구랑 지금 계약한 거죠? 갑각계약했죠. 갑부동산을 이 세 명은 다 갑각계약했습니다. 네, 다시 근저당권자 B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그럼 소유권이 바뀌는 원인이 매매로 바뀝니다. 병 앞으로 등기하면 얘들은 갑과 계약이 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너희 세 명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얘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매는 저당권 보지 마라 했죠? 매매가 4번이니까 병 등기 순위가 4번이죠. 시간이 빠르죠? 매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다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매매에선 저당권 보시지 마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니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딴 거 안 쫓겨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납니다. 그래서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의인은 나갈 때 병에게 보증을 받아요. 병에게. 이 전세권자 나갈 때 누구에게 전세금 받아요? 병에게 받아요. 이 둘 다 돈은 가백이 줬지만 나갈 때 누구한테 받는다? 신소유자 병에게 받는 거죠. 이게 대항력이 있다. 그럼 대항력이 있으면 병은 갑주의를 승계합니까? 승계하지 않습니까? 승계한다. 승계한다 표현했죠? 승계한다. 근데 이번에는 잡으세요.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병이 경락받았어요. 경락인. 새로운 소유자. 경락인이 너희 3명 다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을들은 갑감해진 계약을 이제 경락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매에서 뭘 보라 했죠? 저당권. 그럼 저당권 2개죠. 그럼 몇 번이 말소기 증걸래요? 최선순위. 여기부터 소멸한다.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쫓겨난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쫓겨나면 이제는 경락인 병은 갑주의를 승계합니까? 승계하지 않습니까? 승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생활을 좀 해보면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아파트입니다. 주택이에요. 아파트를 근저당권자 A가 있고 임차인 을이 들어왔어요. 임차인 을이 들어왔어요. 대항력 갖췄다 해보세요. 아파트. 근데 매매로 소유자 바뀌어요. 그러면은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나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안 쫓겨납니다. 이번에는 경매로 소유자 바뀌었네요. 경매로. 그럼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래요. 그럼 대항력 소멸하죠. 이때는 쫓겨납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임차인 있잖아요. 임차인. 얘는 만약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럼 임차인이 있는데 중간에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안 쫓겨나죠. 대항력 있으니까. 이 사람은 경매가 안 나오길 밤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경매가 안 나오길. 경매 나오면 바로 쫓겨나거든요. 근데 매매면 안 쫓겨나죠? 안 쫓겨납니다. 이렇게 매매로 소유자 바뀌었을 때와 경매로 소유자 바뀌었을 때가 판단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매매는 했잖아요, 옛날에. 근데 경매는 오늘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저당권에서 또 할 거예요, 2주 후에 저당권에서. 오늘 복수가 예습을 함께 했습니다. 복수 예습을. 아무튼 이건 해마다 꼭 이런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꼭 나와요. 그리고 실생활에 아주 중요하게 지금. 자, 그럼 이제 법률행 요건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책은 이제 48페이지 공부했던 겁니다. 48페이지. 이제 법률 요건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2가지인데 우리 시험이니까 법률 행위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법률 행위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법률 행위는 먼저 성립을 해야 돼요.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 요건, 이게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따라서 성립도 안 했다면 효력 단계로 넘어갈 여지가 없어요. 투수가 공을 던져야 스트라이크 볼이 나옵니다. 지금 공도 안 던졌어요. 스트라이크 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성립 요건은 3가지가 있었죠. 당모구 기억납니까? 당모구. 먼저 당사자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효력 요건으로서 당사자는 3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권리 능력이란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은 엄마 몸에서 출생함에 있어요. 그 다음 법인은 설립 등기함에 생깁니다. 그 다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은 한마디로 제정신이어야 돼요. 내가 뭐라는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행위 능력이 필요합니다. 행위 능력.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행위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기억납니까? 확가적타? 기억나죠? 그래서 확정 가능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 법에 적합합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의사 표시는 자, 의사가 내 속마음이죠. 표시가 겉으로 알린 겁니다. 먼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즉 내 속마음과 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되죠. 그리고 의사 형성 과정에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겁니다. 이걸 다 갖추면 완전 유효, 완전 정상이죠. 굳이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법에서는 이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그때 법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무효 사유가 있고 어떤 것은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또 민법 총칙에는 계속 이걸 공부했어요.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다 있으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의사 능력을 결하했다. 그 자를 의사 무능력자. 이자 간 행위는 둘 중에 뭘까요? 둘 중에 무효사유입니다. 다음 행위 능력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할 능력인데 이걸 결한 사람을 제한 능력자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죠. 먼저 미성년자가 만 19세 미만입니다. 다음 약간 마시간 사람을 법원에서 심판받으면 피한정 후견인, 완전히 마시간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 그랬고 쾌간 행위는 둘 중에 무슨 사유? 무효사, 취소입니다. 취소. 그러니까 제한 능력은 명확하죠.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명확하죠? 피한정 후견이든 피성년 후견인은 다 법원에서 뭐 받은 자? 심판받은 자. 의사 무능력은 완전히 뭐 일률적인 게 아니에요. 경우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 또라이들 또는 젖먹이와 뭐 5살 이런 애들 그리고 만취자. 우리 만취하면 정신없죠. 걔들이 다 뭐다? 의사 무능력자.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하죠. 만 19세 미만 법원에서 뭐 받은 자? 심판받는 자. 누가 봐도 명확한데 이건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만취가 언제부터 만취예요 도대체 만취가? 그러죠. 또 정신 또라이가 언제부터 또라이인데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명확하죠. 만 19세 미만 법원에서 뭐 받은 자? 심판받은 자. 정신 또라이도 심판 안 받으면 능력자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런 법원 판결 하나 있어서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심심하니까 복습이라 좀 공부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이런 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닌데 예전에 경기도 용인시에서 한 이게 5, 6년 됐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13살짜리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근데 얘가 벽돌을 떨어뜨렸거든요. 내 밑에 있는 지나가다 사람이 아주 죽어버렸어요. 그냥 장난치다 벽돌을 베란다에 떨어뜨렸는데 무거운 돌 같은 걸 지나가다가 애들하고 놀고 넘어했나? 맞아 죽어버린 게. 근데 법원에서 얘를 의사 무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법원에서. 뭐 의사 무능력은 만취잖아. 정신 또라이나 막 4살, 3살 이런 애인데? 얘가 설마 의사 무능력일까요? 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만약에 얘가 의사 무능력이 아니라면 자기가 한 행위를 책임져야 돼요. 그럼 13살짜리가 죽은 사람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민사만 따지면. 근데 얘가 돈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능력이 있다 가정하면 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해줄 돈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럼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나요? 민사상으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의사 무능력을 했어요. 근데 얘가 아무 책임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신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대신 책임지라고요. 그래 피해자가 구제를 받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얘를 세상에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누구를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 그래야 얘가 구제를 받거든요. 피해자가. 얘가 능력이 써버리면 얘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민사상 손해배상 해줘요? 10원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 사건을 이해를 못했죠. 기자들도 언론에서 아니 어떻게 13살 의사 무능이냐고 이런 판결을 내냐 그랬어요. 속도 모르고.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제 얘는 책임 못 지니까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대신 책임지게 해준 겁니다. 그래야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가 가거든요. 아무튼 혹시 기억나신 거 모르겠는 이런 사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건 아무튼 일률적이지만 이건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있어야 되는데 넷 중에 하나라도 기라면 여긴 전부 다 무슨 사유? 무효사유만 있죠? 무효사유.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 가능성 없다면 무효. 다음 이거 반대가 원시적 불능 무효. 다음 법에서는 강행 규정에서 효력 규정 위반 무효. 다음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게 103조 104조 무효 그러겠습니다. 한번 들으니까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죠? 그럼 비정상에서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걸 결하했다가 불일치입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비진이 동종의 자고. 다음 의사 형성 과정에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돼요. 이걸 결한 게 간섭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기 강박이 있습니다. 그럼 비진이에서 진이가 뭐였죠? 네, 진짜 의사입니다. 그럼 진짜 의사가 아닌 걸 표시했죠. 그래서 헛소리한 겁니다. 헛소리. 네, 통정이 뭐죠? 이건 둘이 짜고 헛소리죠. 이것도 헛소리인데 이건 둘이 짜고 헛소리입니다. 그럼 이건 통정이 없으니까 혼자 헛소리. 이것은 혼자 헛소리한 것이고 이건 둘이 짜고 헛소리입니다. 그럼 두 개는 다 헛소리지만 통정이 있고 없고가 다른 거죠. 통정이 있고 없고. 다음 착오와 사기를 비교하면 둘 중에 누가 당한 거죠? 누가 당한 거예요? 사기는 당한 거죠. 그럼 착오는 나 혼자 착각에 빠진 겁니다. 혼자 착각에. 그래서 착오는 혼자 착각에 빠진 거라 멍청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멍청한 놈. 그럼 나쁜 놈 아니죠. 따라서 위법성이 없으니까 여기는 불법행위가 나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기는 누구한테 당했죠? 강박도 당했죠? 그래서 여긴 나쁜 놈이 있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는 혼자 착각에 빠진 거고 사기는 이제 속아서 의사표시, 강박은 쫄아서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공부하는데 일단 이제 약간 시험용으로 여기 사회적 타당성 얘기부터 잠깐 볼게요. 사회적 타당성. 일단 선이야기가 있었죠. 선이야기. 기본적으로 선이는 어떤 사실을 몰랐다고 악인은 알았다 했습니다. 법에서는 착한 놈이 아니라 해서요. 오히려 멍청한 놈이에요. 왜 몰라? 멍청한 놈이고 악인은 나쁜 놈이 아니라 똑똑한 놈. 알았으니까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 이제 무효취소에서 무효취소는 원칙이다 절대적 그랬어요. 절대적이란 어차피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사유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장하니까 선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상대적. 그래서 원칙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 취소 나오고 아무 말 없으면 원칙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를 봐보시면 이제 갑소유 X 부동산이 있어요. X. 이걸 친척을이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갑부동산인데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거죠. 미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당연히 무효죠. 무효란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지만 그 등기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인데 근데 이게 무효라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마치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을이 소유자인 양 병에게 팔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병은 보통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을 처음 봤을 겁니다. 위조라든가 무효 이런 거 모르고 샀을 거예요. 몰랐다가 아까 선이 그랬죠? 모르고 샀습니다. 그럼 병은 모르고 샀으니까 그럼 병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둘 중에 뭐죠? 우리나라는 무효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다르다 그랬죠? 나라마다 다릅니다. 자, 병이 아무것도 모르고 샀으니까 만약 병을 보호해서 병을 유효라고 가정하면 선의 3자가 보호되지만 갑이 소유권 뺏겨야 되거든요. 그럼 갑이 엄청 불쌍하죠. 갑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럼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을 무효라 그러면 병 소유자 아니죠?
을 소유자 아니죠? 그럼 갑이 소유권을 지키게 되지만 병이 불쌍해지죠. 병 아무것도 모르고 돈 다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랬죠. 어차피 둘 중에 한 명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어차피 불쌍해져야 돼요. 나라마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보통 병 유효를 해요. 유럽에서는. 그럼 병이 보호되니까 갑이 소유권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갑이 을을 잡아서 뒤치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앞사람 모이면 뒷사람 무조건 다 모여요. 그래서 병 무효가 됩니다. 이것을 절대적 무효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이제 갑이 끝까지 소유권 지키는 것이고 병이 불쌍해지죠. 병이 소유권 지도 못하니까 병이 을을 잡아서 뒤치라는 겁니다. 만약에 병이 A에게 팔고 등기하고 B에게 팔고 등기하고 Z까지 팔고 등기했더라도 앞사람 모여면 뒷사람 100명, 1000명만 명 다 죽습니다. 다시 앞사람 모이면 뒷사람 100명, 1000명만 명 다 죽어요. 이걸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절대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병까지 보면 자, 병이 등기했죠? 그래도 앞사람 모여면 병 무조건 무효, 이것을 절대적 무효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같은 말로 등기 공신력 없다 그랬어요. 자, 병은 등기부가 을을 소유자라고 공시하니까 그걸 믿고 샀거든요. 그래서 등기가 공시한 바를 믿었더라도 앞사람 무효면 병 등기 효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두고 민법 총칙에서는 절대적 무효 그래요. 앞사람 모이면 뒷사람 그냥 무조건 다 죽어. 등기편에서는 등기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무효 그러면 무조건 다 원칙이 뭐다? 절대적입니다. 무효치도 똑같습니다. 원칙이다,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무효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성립요건 당모구에서 목적편에서 이 사회적 타당성 이제 시험에 여기부터 많이 나오니까 거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회적 법률이 없는 거에 나오죠. 이제 법조문 103조가 나오고, 자, 책은 56페이지입니다. 기본서. 56페이지 103조가 있습니다. 원래 103조부터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우리는 1조부터 102조까지 원래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한 능력 이런 거 있었죠. 원래 시험범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세 가지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미성년자, 피현정 호견인, 피성년 호견인 세 가지입니다. 자, 이제 103조 모유 아닌 게 있는데 103조 모유 아닌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5가지였습니다. 먼저 강제집행 나오면 103조 모유 아닙니다. 그냥 강박 나와도 103조 모유 아니에요. 다음 통정호의 표시는 이건 108조 무효입니다. 108조 무효이지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다음 명의신탁도 나중에 하시겠지만 이건 부동산 실명법 무효예요. 부동산 실명법 무효지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다음 양도세 등 조세만 나와도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103조 무효 아닌 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5개 외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강강서울래 대신 강강어신조, 강강어신조였습니다. 시험은 거의 강강조로 끝나요. 강강조.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이제 강강조 하시다가 가끔 강강어신조 하면 103조 무효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103조 무효가 아니니까 이행했더라도 불법원인 것배가 아닙니다. 이행했더라도 불법원인 것배가 아닙니다. 강강어신조 대표적으로 외웠습니다. 이게 보통 3년에 한 2번 꼴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번 33회 안 나왔습니다. 올해 34회 가정 유력합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판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죠. 그럼 아닌 걸 아까 강강조였거든요. 박스가 나오면 강강조를 딱 빼시면 돼요. 강강조. 왜 강박 보여요? 강제집행 보여요? 양도세 조세 보여요? 이거 빼면 그냥 답이 리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하겠지만 민법에서 적극가담 나오면 무조건 103조 무효예요. 적극가담이라는 분석은 무조건 뭐다? 무조건 103조 무효. 볼 게 없습니다. 적극가담 무조건 103조 무효.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무효 그래프세요. 그래서 강강요 빼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올해 323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3조 대표적인 사례가 이중매매인데 이중매매는 자 원칙 악이 선의악이 묻지 않고 악이라도 원칙 유효입니다. 근데 적극가담 나오면 아까 103조 무효. 적극가담이란 일매매 사실을 안 것은 유효거든요. 알고도 꼬셨다는 거죠. 알고도 꼬셨다. 그때 103조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가백이 X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을과 매매 계약이 있어요. 을이 제일 매수인이죠. 자 그런데 을에게 중도금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더 이상 매매 계약을 계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X를 을에게 넘겨야 할 의무가 있어요. 소유권을 넘겨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을을 배신하고 병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이제 똑같은 부동산을 매매를 2번 했죠. 이걸 이중매매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갑이 어떻게 왜 이러게 있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을이 제일 매수인이고 병이 제2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은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소유권 취득할까요? 먼저 등기한 사람. 먼저 등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럼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 제2 매수인은 만약 매매할 당시에 일 매매 사실 알았더라도 안 것 가지고 병을 사회적 비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자유경쟁 사회라 병이 이걸 알았더라도 병이 자기가 먼저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이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이제 갑은 더 이상 X를 을에게 넘길 수 없으니까 이게 이행 불능에 빠집니다. 해설은 병에게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죠. 둘이 얼굴 본 적 없어요. 해설은 갑이 자기를 배신하고 병에게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이 갑에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병에게는 아무것도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매매를 본 적 없죠. 왜 본 적 없을까요? 이거 유효인데 왜 본 적 없을까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지만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형법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죠. 형법이 뭐라 했죠? 어떤 게 범죄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가를 다룬 겁니다. 도둑질하면 어떻게 처벌되고 사람 죽이면 어떻게 처벌되고죠.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형벌 나오죠. 형벌 뭐 3-2-3 이런 게 다 그래 형법이다. 형법에 관한 거.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자 보세요. 우리 중도금을 주잖아요. 그럼 갑은 더 이상 이걸 계약금 해지할 수 없으니까 X를 을에게 넘겨야 할 법률상 의무가 생겨요. X를 을에게 넘겨야 할 뭐가 생긴다? 법률상 의무. 병한테 팔아가지고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갑은 형사상 배임죄가 돼. 배임죄로 깜빵 갑니다. 갑은 형사상 배임죄예요.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갑은 무슨 죄? 형법상 배임죄예요. 깜빵 가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실생활 없는 겁니다. 민사상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갑은 형법으로 배임죄가 돼요. 배임죄가 뭐냐면 타인 사무를 처리한 자가 그 자리를 배신하고 이사간 짓 한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 이사는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겠죠. 다른 데서 돈 먹고 다른 회사를 이롭게 했다. 그런 게 다 배임죄입니다. 뉴스에 나오죠. 배임죄라고. 그러니까 갑은 X를 을에게 넘길 의무가 있는데 을을 배신하고 병을 위해서 했잖아요. 이게 형사상 배임죄예요. 그래서 갑은 깜빵이 가는 겁니다. 만약에 저걸 공인중개사가 도와줬다. 그럼 배임죄 공범이에요. 같이 깜빵 가요.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게 본 적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유효니까 뭐 해도 되네. 그게 아니에요. 병도 배임죄로 깜빵 갈 수 있어요. 병도 만약에 알았다면. 서희다 만나는 거 깜빵에서? 을은 안 가고 을은 안 가고. 갑병하고 중개사까지 3명이 깜빵에 만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본 적 없는 겁니다. 복습이니까 시험에 안 나오지만 잠깐 이렇게 했어요.
자,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근데 이제 어떨 때 사회적 비난을 쓰냐면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거든요. 중도금 받았습니다. 근데 또 을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했는데 이때 제2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합니다. 이때 이제 사회적 비난마다 마땅하죠. 이게 103조 무효. 원인이 모이면 결과도 무효. 그러면 이제 이 매매는 유효잖아요, 이거. 아무 하자가 없죠. 그래서 우리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데 이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우리 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그랬죠? 둘이 아무런 계약관계 없습니다. 을은 갑과 계약이 있으니까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말소해야 되고 그럼 대위 말소하면 이 등기가 갑에게 돌아옵니다. 그럼 매매 유효니까 이렇게 등기를 뺏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병에게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시험이라 이제 오지선달 한 명이 다 나와야 돼요. 병이 말소되기 전에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정은 당연히 선의로 나오겠죠. 선이라도 앞사람 모여면 우리나라 절대적 모여죠? 절대적 모여라 너도 무조건 다 죽어 다 모여입니다.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럼 선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같은 말은 그럼 선의정이 갑과 병의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있다 해버리면 이게 유효가 돼요. 그럼 병도 유효, 정도 유효죠. 그러니까 없다 해야 이게 무효죠. 그래야 너도 무효, 너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없다고 냅니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중매매가 시험에 나오면 항상 이 적극가담까지 꼭 나옵니다. 아까 원칙으로는 오지선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꼭 적극가담 내야 오지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중독을 지급받았다. 근데 이제 그 병이 갑의 배임행위, 이제 배임이라고 썼죠? 아까 배임죄 때문에 배임이라고 쓴 거예요. 아까 배임죄 때문에 뭐라고 쓴 거라고요? 배임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배신을 읽으면 됩니다. 배신에게 적극 가담 나왔죠. 그럼 103조 5인데 가담해서 갑과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병이죠. 주가 병 명의로 소유권 등기 마쳤다. 그럼 병 등기 무효입니까? 적극 가담이라 병 등기 무효. 그럼 절대적 무효라 제3자는 항상 정이죠. 정. 제3자 정은 무조건 무효. 이렇게 보세요. 제3자 항상 누구라고요? 얘들이 이중매매 당사자니까 3명이. 이중매매는 당사자가 3명이에요. 매매 1번, 매매 2번.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당사자가 몇 명이다? 꼭 3명이에요. 얘들은 당사자니까 제3자를 뭐라 불러요? 정. 다시 이중매매는 나중에 하겠지만 시험 패턴이 이중매매니까 매매가 2건이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몇 명이라고요? 항상 3명이에요. 당사자가 3명 이중매매는. 그러니까 제3자는 무조건 정이에요. 정입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병 무효라 정 너도 무조건 무효예요. 그럼 이게 이중매매가 나오면 정답 항상 정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 어디가 있어요? 항상 이게 정답이에요. 선의정 너도 무효. 절대적 무효라 너도 무조건 무효. 선의정이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해서 이전등기 받은 경우 정은 갑병 매매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답니다. 항상 정답은 정이에요. 이중매매는. 그래서 절대적 무효니까 무조건 무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